2024년 9월 레바논 전역에서 수천 대의 삐삐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아버지의 허리춤에서 42명이 죽고 3,000명이 넘게 다쳤어요. 8살짜리 소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는 32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폭탄 80발에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후계자도 며칠 뒤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말했죠. 헤즈볼라는 끝났다고. 근데요, 2026년 3월 이 조직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본부도 날아갔고 보급로도 끊겼는데 도대체 왜 안 죽는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헤즈볼라는 테러 단체인 동시에 레바논 국회에 의석을 가진 합법 정당입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운영하는 복지단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한 나라의 정규군보다 더 강한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나라 정부의 허락도 없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역사를 거쳤길래 이런 괴물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은 그 뿌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헤즈볼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레바논이라는 나라부터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레바논을 중동의 흔한 이슬람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가장 기이한 나라예요. 국가 공인 종교만 18개나 됩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기독교도가 맡아야 하고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이 맡게 돼 있어요. 거기에 부총리는 정교회 기독교도, 국방장관은 드루즈교 신자가 맡고요. 국회의원 의석도 기독교와 이슬람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은 불교, 총리는 개신교, 국회의장은 천주교 신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걸 국민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안 그러면 나라가 쪼개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균형이 한번 깨지자 레바논은 무려 15년간 내전을 겪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레바논은 고대부터 문명의 교차로였어요. 기원전에는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부역을 주름잡았고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혹시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웠던 카르타고 있잖아요. 그 카르타고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에요. 이후 로마에 정복당한 뒤 기독교가 퍼지면서 이집트나 북아프리카까지 전부 기독교 영역이 됐고 레바논도 당연히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600년대에 이슬람이 등장했어요. 이슬람 제국이 무섭게 팽창하면서 이 지역 대부분이 이슬람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레바논 산맥 깊숙이 숨어서 끝까지 기독교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론파 기독교도들이에요. 산이 워낙 험해서 이슬람 세력도 이들을 끝내 삼키지 못한 겁니다.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와 함께 중동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종파 중 하나죠. 이 마론파가 나중에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서유럽과 접촉하면서 로마 가톨릭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훗날 프랑스가 레바논에 개입하는 빌미가 됩니다. 물론 산이 깊으면 기독교도만 숨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안에서도 소수파에 해당하는 시아파 계열 종파들, 드루즈파나 알라위파 같은 집단들도 수니파의 탄압을 피해 이 산속에 터를 잡았어요. 결국 역사가 오래되고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고 산이 깊다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손바닥만한 땅에 18개 종파가 공존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 레바논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오스만은 수니파 국가라서 소수 종파를 견제했죠. 그런데 산압지대를 직접 다스리기가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드루즈파 토호들한테 통치를 맡겨버립니다. 드루즈파는 이슬람에서 갈라져 나온 소수 종파인데 기독교인 마론파와는 완전히 다른 세력이에요. 오스만의 목적은 뻔했죠. 이 둘을 서로 붙여놓으면 절대 뭉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서 오스만이 기울기 시작하자 프랑스가 끼어듭니다. 명분은 마론파 기독교도의 보호, 하지만 실상은 중동에 자기 영향력을 심겠다는 속셈이었죠. 1861년부터 레바논은 겉으로는 마론파 자치지역이지만 사실상 프랑스 보호령이 됐습니다.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오스만이 완전히 무너지자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칼로 썰듯이 나눠 가졌어요. 영국이 이집트에서 이라크, 팔레스타인까지 챙겼고 프랑스는 레바논과 시리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랑스가 결정적인 짓을 합니다. 원래 레바논은 마론파 기독교도들이 살던 산맥 일대만을 가리키는 작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시리아 땅을 이리저리 떼어다 붙여서 영토를 확 키워버린 겁니다. 이른바 대레바논의 탄생이에요. 이러니까 뭐가 벌어졌겠습니까? 원래 기독교 마론파가 다수였던 인구 구성이 완전히 뒤섞여 버렸어요. 수니파, 시아파가 대거 레바논 국민이 된 거죠. 프랑스의 속셈은 디바이드 앤 룰, 분열시켜서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봤자 수니파와 시아파를 나누면 각각 2위, 3위가 돼서 기독교의 마론파사 세력이 여전히 최대 종파로 남게 되거든요. 프랑스는 이렇게 마론파를 비호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머지끼리는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도에서 가장 처참하게 찍힌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시아파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3대 종파 중 하나인데 기댈 곳이 없었어요. 기독교 마론파는 프랑스를 등에 업고 있었고 수니파는 이슬람의 주류 종파라서 오스만 시절부터 기반이 있었습니다. 반면 시아파는 이슬람 내에서도 소수파인데다가 오스만 제국 시절 때도 탄압받았고 프랑스가 들어와도 마론파한테 밀려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프랑스한테 레바논 시아파는 그냥 이용할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이 소외의 역사가 나중에 헤즈볼라라는 괴물을 낳는 토양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수십 년간 이어지다가 2차 대전이 터지면서 판이 바뀝니다. 전쟁으로 프랑스 본국이 무너지면서 식민지를 붙잡고 있을 여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1943년 레바논이 마침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18개 종파가 뒤섞인 나라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결국 종파끼리 자리를 나눠 갖는 식으로 타협을 합니다. 이른바 국민협정이에요. 대통령은 마론파,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 공평해 보입니까? 전혀요. 대통령과 총리가 실권을 준 반면에 국회의장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웠거든요. 시아파 부유층 몇몇이 마론파와 수니파에 빌붙어서 자기 입속만 챙겼지 일반 시아파 주민들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독립을 했으니 나아졌을 거라고요? 레바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도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번화했을 때에도 시아파 마을에는 전기조차 안 들어왔어요. 중동의 금융 중심지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작 그 번영의 과실을 시아파는 한 입도 맛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슬림 인구의 출산율이 기독교도보다 높았는데 마론파 기득권층이 인구 조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인구 비례로 권력을 나눈 시스템인데 인구를 안 세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바논은 UN 가입국 중에서 독립 이후 공식 인구 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냐고요? 인구를 세는 순간 무슬림이 훨씬 많다는 게 드러나고 그러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하니까요. 결국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아파를 하나로 뭉친 인물이 나타납니다. 무사 알사드르라는 이란 출신 시아파 성직자예요. 조상이 레바논 사람이었는데 1950년대에 레바논으로 건너와서 시아파 권익운동에 뛰어들었고 1968년에 레바논 최초의 시아파 정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시아파한테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예요. 시아파가 겨우 발판을 마련하나 싶었는데 시련은 밖에서 들이닥쳤습니다. 그보다 1년 전인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박살내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대거 레바논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마론파 입장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더 늘어나는 셈이니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970년에는 요르단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쉽게 말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무장 조직의 병력 수천 명이 레바논 남부에 들어와서 눌러앉아 버린 거예요.
난민이야 그렇다 치죠. 근데 무장병력이 남의 나라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람에 레바논 남부가 졸지에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받겠습니까? 바로 거기 살던 시아파 주민들입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게릴라 사이에 낀 거죠. 양쪽이 쏘는 총알이 시아파 마을에 떨어지는 건데 가뜩이나 정부한테 무시당하던 시아파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레바논 정부가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난한 시아파가 사는 동네니까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내버려둔 거예요. 결국 1973년에 무사 알사드르가 선언합니다. 우리도 총을 들겠다고. 근데 무장한 건 시아파만이 아니었어요. 정부가 마비되니까 마론파, 수니파, 정교회 전부 각자 민병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종파는 자기가 지킨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레바논 전체가 무장 캠프가 됐고 결국 1975년에 끝내 15년짜리 레바논 내전이 터지고 맙니다.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거예요. 명분은 레바논 남부에 자리 잡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소탕이었는데 이스라엘군이 수도 베이루트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처음에 시아파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을 환영했다는 점이에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으니까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점령을 계속하면서 시아파 마을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환영하던 손이 주먹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 순간 이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집권한 호메이니 정권은 전 세계 시아파한테 혁명을 수출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바논은 완벽한 기회였죠. 이미 분노에 찬 시아파 청년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도 있었으니까요. 이란 혁명수비대 요원들이 레바논에 들어와서 이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자금과 무기를 대줬습니다. 그렇게 1982년 이란의 돈과 총으로 레바논 시아파 민병대가 탄생합니다. 이름은 헤즈볼라. 아랍어로 신의 당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헤즈볼라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오스만 제국의 분열 통치, 프랑스의 디바이드 앤 룰, 독립 이후에도 계속된 시아파 차별, 인구조사조차 안 하는 기득권의 횡포, 팔레스타인 문제의 불똥,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침공까지. 이 모든 게 겹겹이 쌓이면서 시아파가 스스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때, 외세가 자기 마을을 짓밟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결국 총을 듭니다. 그게 바로 헤즈볼라의 탄생 배경입니다. 탄생 이후 초기의 헤즈볼라는 자살폭탄 공격과 게릴라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1983년에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를 폭파해서 미군 241명을 한 번에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헤즈볼라와 연계된 조직의 소행이었어요. 자폭대원 딱 2명으로 미국을 레바논에서 철수시켜버린 겁니다. 당시 아랍세계 전체에서 영웅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2000년에는 이스라엘군을 레바논 남부에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몰아낸 건 거의 유일한 사례였어요. 바로 이 하나의 사실이 헤즈볼라를 중동 전체에서 저항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진짜 무서운 건 전쟁만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전기를 끌어오고 도로를 깔았어요. 다시 말해 레바논 정부가 외면했던 시아파 마을에서 정부 노릇을 대신한 겁니다. 심지어 자체 TV 방송국까지 운영하면서 뉴스, 드라마, 음악 프로그램을 내보냈어요. 한번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수십 년간 우리 마을에 전기 하나 안 넣어줬는데 헤즈볼라가 와서 병원을 짓고 아이들 학교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민심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 1992년부터는 국회에까지 진출합니다. 무장단체이자 합법정당이자 국지기관. 사실상 한 나라 안에 정부가 2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군사력마저 레바논 정규군을 넘어섰습니다. 이란에서 꾸준히 무기와 자금이 들어왔고 시리아를 통한 보급로도 확보하고 있었죠.
그 힘을 바탕으로 2006년에는 이스라엘과 34일간 정면으로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중동에서 이스라엘군한테 밀리지 않은 세력은 헤즈볼라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헤즈볼라는 단순한 민병대가 아니라 중동의 판을 흔드는 군사 세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2011년, 이번에는 옆나라 시리아에서 내전이 터졌어요. 헤즈볼라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려고 직접 병력까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무기 보급로,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지켜야 했거든요. 이 길이 끊기면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이렇게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넘어서 중동 전체의 분쟁에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러다 2023년 10월 중동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어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헤즈볼라는 곧바로 하마스와의 연대를 선언했고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서로 치고받기 시작했어요. 이 교전이 무려 1년 가까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마침내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쓰던 삐삐-5000대에 폭발물을 심어서 납품한 거예요. 배터리 안에 PTN이라는 폭발물을 30g에서 60g씩 넣었는데 분해해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게다가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두 손으로 버튼을 눌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이 양손과 얼굴을 잃었어요. 다음 날에는 무전기까지 터져서 이틀 만에 사상자가 3,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나스랄라가 폭격으로 사망했어요. 후계자도 며칠 뒤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지도부가 통째로 전멸한 겁니다. 한 달간의 혼란 끝에 오랜 2인자였던 나임 카셈이 새 수장으로 올라섰습니다. 1982년 헤즈볼라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33년간 사무차장을 지낸 인물이에요. 그해 11월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휴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국경 요충지 5곳을 계속 점령했고 양측 다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듬해인 2025년에는 새 레바논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헤즈볼라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고에 진입해서 무장해제 8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나임 카셈은 단칼에 거부했어요. 2025년 7월에도 8월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한 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요.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마저 무너지면서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쳐오던 무기 보급로까지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지도자도 잃고 무기도 빼앗기고 보급로까지 막혔으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했죠. 헤즈볼라는 이제 정말 끝났다고. 그런데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5년 말 이번에는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진 거예요. 이란 내부가 흔들리자 미국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2026년 1월 미국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함대를 보냈고 긴장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공습합니다. 수도 테헤란이 폭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 공습으로 사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어요. 헤즈볼라를 만든 나라, 40년 넘게 돈과 무기를 대주던 후원자,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이에 대한 헤즈볼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나임 카셈은 보복을 선언했고 하메네이 사망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끝났다던 헤즈볼라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FPV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탱크를 때려 부쉈고 수도 텔아비브를 향해 미사일을 날려서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4개 사단 이상을 레바논 남부에 밀어넣으며 전면전에 돌입했고 3월 중순 현재 레바논 내 사망자만 687명, 부상자 1774명에 달하고 있어요. 한편 레바논의 살람 총리는 헤즈볼라의 군사행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그걸 막을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국 정부가 자국 내 무장단체의 전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레바논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이 이야기를 다시 봐보겠습니다. 결국 헤즈볼라의 역사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모순 그 자체예요. 소외받던 집단이 외세의 침략을 계기로 무장하고 그 무장이 정치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는 악순환. 실제로 2024년 조사에서 레바논 국민의 55%가 헤즈볼라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스랄라가 죽었을 때는 수니파와 기독교 지역에서 축제가 벌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시아파 사이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외세가 들어오고 외세는 반드시 내부의 갈라진 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틈은 결국 같은 나라 사람끼리 총을 겨누는 비극으로 이어지죠. 레바논은 그 비극이 42년째 현재 진행형인 나라예요. 헤즈볼라는 2006년에 두들겨 맞아도 살아났고 2024년에 지도부를 통째로 날려도 살아났어요. 42년 전에 탄생한 이 조직은 지도자를 잃고 본부를 잃고 보급로를 잃고도 지금 이 순간 싸우고 있습니다. 왜 안 죽냐고요? 레바논의 종파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가 끝나지 않는 한, 시아파 주민들이 자기 나라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한 헤즈볼라 같은 존재는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는 조직이 아닙니다. 증상이에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앓고 있는 병의 증상.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요.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뿌리가 뽑히려면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레바논 남부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